올 상반기에 아파트 매매량이 거의 한 2년 반 만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동산 집가 하락이 끝나다가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된 이 상황에서 거래량까지 받쳐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대세 상승 시작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삼토씨님은 지금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반등이 장기간 상승 지속되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월부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가장 많이 언급하는 지수가 주택구입 부담 지수랑 전세가율인데, 그 두 지표로 이제 사실상 펀더멘탈과 집값의 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 최근에 2023년 1분기에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175.5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저 보시면 표에는 2022년 4분기 198.6이었고요.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저게 175.5면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의 약 4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이제 198.6에서 175.5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전고점은 2008년 2분기에 164.8이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아직도 높기 때문에 아직도 좀 다소 고평가되는 상황이라는 건 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은 아시다시피 이제 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전세가에서 매매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이제 51%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과거 이제 2016년 6월에 75%를 찍었을 때가 정점이었고,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4월 50.8% 저점으로 5월 50.9%, 6월 51%로 0.1%씩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의 중장기적인 평균뿐만이 아니라 그 상승장으로 전환했을 때의 전세가율이 60%였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낮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아직 낮다.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과거 정고점보다 아직 높고, 전세가율도 과거 상승장으로 전환할 때 60%보다 낮기 때문에 이 상승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힘이 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세가율 51%는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수준으로, 그때 이제 서울의 중장기 하락장 중간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세가율 아직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입주 물량을 볼 때 좀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이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 그 두 군데가 합작으로 해서 매해 각 지역 입주 물량을 반기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두 기관이 같이 분석해서 올해 수도권 예상 입주 물량이 23만 호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면 2018년 이후로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인데,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다 보면 전세가에 대해서는 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펀더멘탈 대비 좀 아직 고평가되어 있는 지표들, 그리고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부분, 이런 가지 감안하면 상승이 좀 장기간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매물 추이 같은 경우에 요즘 또 매물이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매매량도 늘어나니까 이제 매물도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매물 추이와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매물 추이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전에 왼쪽이 서울의 매매 매물, 오른쪽은 서울의 전세 매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서울 매매 매물은 이제 계속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 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집값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때 시점을 넘어서는 6만 7천 호 정도. 그러네요. 매매 매물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고, 전세 매물은 거꾸로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매매 매물이 늘어난 건 판단키로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그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역전세 현상을 우려해서 전세 자금 반환을 위해서 일부 물량을 좀 매도하는 그런 것들이 매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특례자리 보금론 때문에 이제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집을 내놓고 상급지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집을 내놓은 그러한 매물들이 늘어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전세 매물은 이제 거꾸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세가가 많이 그동안 떨어졌었기 때문에 전세도 마찬가지죠. 제어의 가치가 이제 빠지면 이제 수요가 늘듯이 전세 수요의 증가로 이제 전세 매물이 소진이 되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중금리가, 작년에는 시중금리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수요가 집중되었던 반면에 최근에 시중금리가 좀 빠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전세 수요를 일부 회귀가 벌어지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매물이 한 6만 7천 건 정도 된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집주인이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좀 싸게 내놓는다거나, 혹은 뭐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원래 모아놓은 돈과 조금 더 빨리 팔아가지고 내놓기 위한 뭐 매물들이 좀 많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전세가율이 아직까지는 상승을 말하기에는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23만 호로 2018년 이후에 최대치로 많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지금 매물도 점점 쌓여서 6만 7천 건 정도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세 상승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의 반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반등이 좀 계속 지속되는 건 좀 어려운 요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반등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 소위 말해서 짧은 반등 후에 대세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 내에서도 네. 구별로 또 하락하는 지역이 있고 상승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별로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TV나 유튜브에서 상승론 또는 하락론 이렇게 토론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 의아했던 거는 지금 하락을 멈췄다 또는 뭐 지금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약간 저는 위화감이 있었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사실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상승한다거나 하락이 멈췄다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그게 좀 제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각 기관의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는 계속 하락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20개 단지에 소위 말하는 국평, 실거래가 추이를 제가 지금 다시 뽑고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세대수가 많은 20개 단지 중에 이제 14개 단지는 작년 4분기 이후로 작게는 5에서 많게는 18%까지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요. 또 4개 단지는 1% 정도만 올랐고 2개 단지는 오히려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개 단지만 뽑아봤을 땐 대부분 올해 오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0개 단지들이 분포도를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5에서 18% 오른 14개 단지는 대부분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 남쪽 밑으로. 예. 14개 단지 중에 송파구 8, 강동구 3개, 강남구 1개, 노원구 1개 등 거의 동남권에 이제 속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1%만 올랐다는 4개 단지는 이제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북구로 약간 한강 이북의 약간 중심지 쪽. 그쪽이 소폭 오른 거고 오히려 떨어진 2개 단지는 성북구, 노원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온도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올해 상반기의 반등폭이 동남권은 많이 올랐는데 다른 지역은 조금 올랐거나 오히려 떨어진 곳이 있다. 이것은 역시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급이 되면서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융통이 되면서 결국은 이 돈으로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 장세가 됐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상승이 컸고 밑에는 이제 팔고 위로 가야 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오르고 밑에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정체한 현상, 이러한 현상이 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하락단지, 상승단지를 어디서 좀 볼 수 있어요? 삼토시님이 좀 참고하는 뭐 어플이나 아니면 웹사이트가 뭐 어떤 게 있으세요? 그냥 20개 단지의 그 국평 실거래가를 그냥 다 추출해갖고 엑셀로 그냥 돌려서 그냥 뽑는 거거든요. 네. 그냥 직접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네. 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저희가 대세 상승 혹은 뭐 데드캣 바운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대세 상승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짧은 상승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삼토시님만의 뭐 기준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인데 전세가율. 서울과 수도권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라고 총칙을 해보면 사실 수도권 부동산의 역사를 좀 과거를 뒤돌아보면 크게 하락한 적이 첫 번째는 이제 98년에 IMF 때 급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IMF 때 급락한 이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상승을 했죠. 그런데 그 기간 중에 1998년 12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3년 동안 전세가율이 올랐습니다. 전세가율이 올랐다는 건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것은 곧 상승 동력의 축적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점점 쌓여나가는 과정이군요. 예, 결국은 그러니까 매매가를 받쳐주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오른다는 거니까 상승 동력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2001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는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상승 동력을 훼손하는, 깎아먹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전세가율 하락으로 나타났고 다시 2009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7년 동안 전세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동력이 다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 동력이 계속 축적되면서 그것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상승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전세가율이 상승이 좀 장기간 지속돼서 상승 동력이 축적이 어느 정도 돼야 장기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전세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2016년 6월에 서울 기준 75% 찍은 이후 지금 51%까지 지속적으로 전세가율이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은 상승 동력을 이제 깎아먹고 있는 오히려 하락 동력을 좀 착충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세가율이 KB 기준으로 4월에 50.8%에 찍고 5월에 50.9%, 2월에 51%로 0.1%씩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 조금씩. 예. 이거 갖고는 전 약하다고 보거든요. 좀 더 이 전세가율이 좀 더 많이 올라줘서 상승 동력이 축적되지 않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 가짜 상승에 좀 가깝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전세가율이 충분히 오른 이후의 상승이라면 진짜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 듣다 궁금한 게 전세가율이 쌓여나가는 게 이제 상승 동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승 동력이 쌓여서 소위 말해서 터지
터지는 구간은 전세가율이 몇 % 정도에서 터진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서울 전세가율이 역사를 이렇게 계속 보면은 2009년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2013년 9월에 상승 전환하거든요. 이제 변곡점을 맞이해가지고 네네.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군요.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전세가율이 2009년에 38% 찍고 계속 올라가다가 2013년 9월에 전세가율이 60%를 찍자 60%? 매매가도 상승 전환했었습니다. 결국은 전세가율 60%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40%의 돈만 내면 이 집을 살 수 있네. 세를 끼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40%를 더 얹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네. 이쯤 되면 투자자가 유입되기도 쉬워지고 세입자도 실수요로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쉬운 그 수치가 바로 60% 내외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지난 2013년 9월에 전세가율 60%를 상향 돌파하자 중장기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세가율 60%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전세가율이 51%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다 이제 유입돼서 시장을 더 이렇게 키우는 수준까지는 아직 좀 멀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게 60%에서 이제 점점 넘어가가지고 뭐 65, 70, 75까지 예를 들어 찍게 된다면 나는 내가 사는 집을 한 25% 정도 돈만 더 투자를 하면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구나. 투자자분들은 내가 여기서 25% 돈만 투자하면 투자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박히니까 점점 더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이제 전세가율 60% 넘으니까 이제 둘 다 이제 진입을 시작했다는 게 이제 2013년 9월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금의 하락장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언제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인가에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는데 하락장은 언제쯤 끝나고 언제 오를지 혹은 작년처럼 또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삼토씨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의 장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미 상승장이 시작됐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하락장 속에서의 약간의 반등에 불과하다. 그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건 3기 신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도권이 중장기 하락장이 이제 91년부터 95년 IMF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2009년에서 13년 이때인데 이때가 정확히 1기, 2기 신도시 입주 때랑 겹치거든요. 신도시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신도시라는 건 이제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정부에서 신도시를 조성해서 서울 집값 잡겠다 그런 명목으로 이제 신도시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도시가 이제 조성을 하려면 토지를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그 토지 보상금이 오히려 다시 서울로 유입이 되면서 서울 부동산의 버블이 더 커지는 커졌다가 입주될 때 다시 그 버블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1기, 2기 신도시 때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1기 신도시가 91년부터 입주를 하자 서울도 수도권도 이제 91년부터 95년까지 조정장을 겪었고 2009년부터 13년까지도 2009년 판교, 2011년 광교가 입주를 했죠.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장기간 그 전에 오르면서 버블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버블을 꺼뜨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3기 신도시도 이제 언제 입주하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3기 신도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직도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진행 상황은 저는 계속 반기 또는 분기마다 지켜보고 있는데 제 생각보다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실제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그 3기 신도시 6군데 중에 남양주, 왕숙, 1을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 보상이 끝났고 이미 조성 공사를 시작한 데도 여러 군데 있고요. 진도가 빠른 곳이 인천 계양인데 인천 계양은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인프라 조성 공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 10월에 주택을 착공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국토부와 LH 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되지만 그거는 좀 인천 계양에 한해서 많아봤자 10,000세대만 입주할 것 같고요. 2026년 상반기부터. 예.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많아봤자 10,000세대로 보여지고 본격적인 입주는 2027년 뭐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계획대로 풀릴 경우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지켜봐야 될 건 이제 착공 여부, 실제 착공 여부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LH에서 택지를 분양할 때 건설사들이 이제 얼마나 택지 분양에 열심히 참여하느냐. 왜냐면 택지 분양하는데 택지의 분양을 건설사들이 참여 안 하면 착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LH 청약센터에서 이제 택지 분양을 시작했거든요. 6월에 처음으로 이제 3기 신도시 중에 민간 택지 분양을 한 번 했는데 낙찰되지 않고 1차에서 이제 유찰되지 않고 낙찰이 됐습니다. 전부 다. 네, 사실은 건설사들이 요즘 많이 이제 수익성이 저하돼서 어려운 상황이죠. 몸 멈추리고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귀추가 주목되는데 의외로 1,
1차로 이제 낙찰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분양이 계속 잘 되고 또 실제 이제 공공 임대 물량부터 시작하겠지만 착공을 시작하면 2027년 경에는 상계 신도시가 입주를 그때 시작한다면 좀 큰 하방 압력이 예상되기 때문에 2023년, 24년 착공 여부를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서 7년 사이에 이제 입주가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통 과거 데이터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이 이어지고 어느 정도 폭으로 이어졌는지가 좀 궁금해요. 하락 기간은 과거 중장기 하락장 때 보면은 결국은 그 1기 신도시 때나 2기 신도시나 입주 기간 또는 그 입주 기간에서 플러스 1년 정도는 조정을 겪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6년부터 시작해서 27년, 28년에 입주가 좀 극대화된다면 그때 27, 8년이 가장 좀 서울이나 수도권 부동산에 좀 큰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 파괴력을 의심하는 분도 계시지만 다만 저는 파괴력을 높게 보는 이유는 3기 신도시 위치들을 잘 보시면 1기, 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근데 1기, 2기 신도시 때도 충분히 서울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서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화성에 동탄 신도시가 있습니다. 서울과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동탄 신도시 입주가 뭐 서울에 무슨 영향을 미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던 게 화성의 동탄 2신도시가 2015년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2017년 1분기에 동탄 2신도시가 속한 화성이 전세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 화성시 바로 북쪽에 인접한 게 수원시거든요. 수원시가 그 다음 분기인 2017년 2분기에 전세가 정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위에 있는 용인시가 3분기에 전세가 정점 찍고 내려갔고 그 위에 있는 성남시와 서울시가 2018년 1분기에 전세가 정점을 찍고 내려갔거든요. 결국은 이 화성시의 입주 물량도 서울에 40km 떨어져 있는 화성시 막대한 입주 물량도 결국은 파도 타듯 시차를 두고 서울에 영향을 미쳤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3기 신도시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굉장히 수도권 부동산의 전망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고 따라서 3기 신도시 착공이 언제 될지를 국토교통부 통계들을 통해서 계속 좀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뭔가 하락과 상승을 이렇게 얘기하신 게 또 삼수시면 또 새로운 또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고 그리고 고향 창릉이나 인천 계양이나 남양주 왕숙이 막상 가보면 진짜 서울이랑 가깝거든요. 대교 하나 건너면 바로 고향 창릉이고 이러니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무주택자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그래서 지금 1주택을 할까 말까?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전월세를 살아가지고 조금 더 기회를 엿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내 집 마련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살 것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삼토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전월세를 살면서 좀 기회를 더 엿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 내 집 마련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베네핏이. 네,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은 이제 정량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은 집을 사면서 무주택자였을 때보단 유주택자가 된 이후에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더 공부를 하게 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좀 더 동기부여 측면에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봤을 땐 내 집 마련을 이제 말리긴 어려운데 다만 그냥 저는 데이터로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과거 전고점보다 높습니다. 전세가율도 과거의 상승으로 전환했던 60%에 비해서 낮은 51%. 뭐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는 현재의 상태가 펀더멘탈보다는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는 건 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구입을 말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리해서 구입할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기회는 2023, 4년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에는 23만 호 수도권 입주를 하고 24년에도 약 16만 호 이상의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많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전월세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으로 봤을 때 약간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여건은 좀 조성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저도 좀 더 이제 판단을 할 부분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때문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건설 자재비가 너무 급등을 해버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공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수치로 봤을 때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수도권 연평균 아파트 착공 물량이 약 21만 호거든요. 근데 22년에 착공 물량이 14만 호로 3분의 2로 줄고 2023년 1월부터 4월은 3만 호로 2022년 대비해서도 또 40%가 줄었습니다. 그야말로 착공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 말인 즉슨 2025, 6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23, 4년에 입주 물량이 많고 25, 6년에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25, 6년에는 전월세가 좀 불안정화될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의 시기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입주 물량이 많더라도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면
매매가 영향을 안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의 높은 상태에서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적으면 그거는 폭발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 6년에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적을 때 전세가율이 많이 높은 상태면 파괴력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월부에도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워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테크가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의무감으로 공부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못 가죠. 예, 결국은 재미를, 흥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각자가 느끼는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데이터를 다루는 걸 좋아했다 보니까 부동산도 데이터 위주로 접근했던 것 뿐인데 제가 사실은 부동산 데이터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건 제가 피곤하지 않거든요.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봐도 피곤하지 않은데 그 데이터를 찾아보고 가공하고 그런 것들이 성향이 안 맞는 분도 물론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데이터가 싫으면 이제 바깥으로 그러니까 임장을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서울의 각 자치구별로 가구당 가구원수 추이를 본 적이 있거든요. 가구당 가구원수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당 가구원수가 3명이었는데 뭐 2.5명이 되고 2.2명이 되고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 자치구는 중대형 평형의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소형 평형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가구당 가구원수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그 지역의 중대형 평형을 사면 안 되는 거죠. 호황기라도. 그런 데이터를 뽑은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 임장을 엄청 많이 다니는 분이 계세요. 틈만 나면 임장을 다니시는데 제가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결과를 얘기하기도 전에 그분이 이 지역은 중대형은 이 지역은 사면 안 돼. 근데 제가 데이터 뽑았던 가구당 가구원수 감소 추이로 가팔랐던 곳이랑 그분이 중대형 평형 사면 안 되는 곳이랑 일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로 그걸 찾아냈던 거고 그분이 임장을 계속 다니면서 체감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로 찾는 것 나쁘지 않고 그런 바깥으로 임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성향에 맞는 방법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